금 사이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공급의 측면을 이해하고 금을 바라보면 여전히 고점과는 한참 기간이 남았구나. 그리고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제 정말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과거의 역사랑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짧았던 역사는 금 가격이 9년 정도 상승했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올랐던 역사는 한 7배 정도 올랐을 때가 가장 적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올랐냐면 금 가격이 상승 사이클 시작점을 기점으로 볼 때 대략 한 3배 정도가 올랐고 상승 기간으로 볼 때 한 6년에서 7년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짧았던 역사랑 비교해도 아직 상승이 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상승률로 보더라도 아직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올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고 지금의 상황은 어디랑 제일 비슷하냐라고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1970년대랑 비슷하다라고 보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1930년대랑 비슷하다라고 봐요. 이 시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되게 많이 발생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였을 땐 금 가격이 뭐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30배에서 40배까지도 상승했던 그런 역사가 있을 만큼 이 시기 때는 금 가격이 되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시기인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올랐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금이라는 자산은 공급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한 360년치의 금 생산량 지표와 이제 금 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이제 다시 늘면서 이제 슈퍼 사이클이 끝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었고 1970년부터 금의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었고요. 그리고 1933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시피 공급이 금의 슈퍼 사이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 근데 이건 사실 금뿐만 아니고요. 원자재 시장 자체가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서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들을 다 모아서 보면 공급도 되게 이제 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가격 상승 사이클도 비슷한 시기 때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원자재는 공급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 이걸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점은 보통 어디 부근인가를 보면 공급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연속으로 늘면 그 부분이 이제 고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002년부터 줄기 시작한 금의 생산량이 2008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년 연속 상승하면서 2011년에 금이 최고점을 찍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도 마찬가지로 70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다가 78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79년, 80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오른 1980년에 금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다.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요. 1930년대 상승장도 마찬가지예요. 33년부터 줄기 시작하다가 1945년에 저점을 찍고 46년, 47년 이렇게 2년 연속 상승하자 1947년에 이제 고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공급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연속 늘었을 때 고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급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공급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본을 투자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장비도 사고 인프라도 깔고 그래야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금강 기업들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자본 투자가 여전히 전혀 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특정 몇몇 기업 정도만 이제 자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개발 타임라인을 짜보면 언제냐면 대략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부터 금의 생산이 늘 가능성이라는 게 생긴다. 그럼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2029년부터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치면 2030년 정도가 금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공급적인 측면만 바라보더라도 전체적인 금의 슈퍼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쯤에서 고점 시그널이 나올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으로 보면 요즘 변동성도 크고 조정도 오고 횡보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금 사이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공급의 측면을 이해하고 금을 바라보면 여전히 고점과는 한참 기간이 남았구나. 그리고 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제 정말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면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네. 심지어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네. 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만약에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럼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고용 지표라는 게 정말 마지막 기대였던 거예요. 시장 입장에선. 그래 고용 지표만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하긴 할 거야.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건 없을 거야라는 그 마지막 기대였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중앙은행이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못 하겠다.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요렇게까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 자체가 이제 달같이 좀 이제 가라앉는. 그리고 특히 금은 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작년에 거의 70%, 은 같은 자산은 거의 150% 정도가 상승을 했었다 보니까 유독 더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렇게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요즘 들어 변동성이 더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이 오를 때 정말 많이 오릅니다. 보통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들을 엮어보면 역사적으로 한 20배에서 많게는 막 수백 배까지도 상승할 만큼 한 번 상승 사이클 타면 10년 동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 재산을 전부 다 금과 은에 투자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단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이라는 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시기 때 10년 동안 정말 많이 오르는 자산이 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도 리스크인 이런 시기가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험의 측면으로 금과 은을 되게 일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만 들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를 구매하시고 나서 좀 더 공부를 해보셨는데 나도 금의 상승 사이클이 확신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보유 비중을 늘리셔도 되니까 시작부터 너무 많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요즘 금과 은이 변동성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딱 한 10%에서 20% 정도만 먼저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관심을 갖는 자산이 바로 은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이 올랐던 시기에는 대부분 은이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금이 한 7배 올랐을 때 은은 12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 1970년 같은 경우에도 금이 대략 26배 정도 상승을 할 때 은은 32배 정도 상승을 할 만큼 은은 금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 더 많이 오른다. 이 부분이 일단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은이 요즘 더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AI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인데요. 근데 예전에는 은을 쓰자니 구리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구리로 대체해서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첨단 기술로 갈수록 점점 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초저지연 초고속 요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5G나 AI 이렇게 첨단 기술로 가다 보니까 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우주 산업, 그리고 방산, 전기차라던가 태양광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은의 산업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은 은광에서 은을 캐는 게 아니라 금광이나 구리광산이나 아연광산이나 이런 데서 구리나 아연, 금 같은 걸 캘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은 공급이 계속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은도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구상에 캘 수 있는 금과 은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년에서 20년 정도면은 이제 지구상에 캘 수 있는 모든 금과 은이 전부 고갈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은이 요번에 상승장에서 금이 상승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잠재적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즘 금 투자를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은도 꼭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금과 은은 석유처럼 고갈난다고 앞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생산 공급에는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되는 게 있어요. 인천 쪽에 가면 도시광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간 반도체에서 금이나 은을 이렇게 추출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걸, 그런 걸 도시광산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과 은이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활용 공급이 또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의 상승과 하락의 그런 추세는 여전히 미래에도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공급이 많이 사라진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하락할 때는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큰 변동성이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바라볼 때 그게 변동성 때문이라면 그거는 안전자산이 아닌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 같은 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 달러가 변동성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위기 같은 시기가 오면은 뭐 2배, 3배 이렇게도 폭등하고 특정 국가에서는 막 100만 배가 상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경제위기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폭등하는 그런 보험 같은 자산이고, 금은 마찬가지로 신뢰가 흔들리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 때 정말 격렬하게 상승하면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금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실 거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왜 금을 꼭 보유해야만 하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을 투자할 때 세계가 바뀌고 있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꼭 주시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금을 잘못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